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업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계약을 이제 등교해서 계약은 이미 했죠. 등교해서 수업을 받는다는 뉴스를 아마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도 이생규장전을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게 될지 아니면 직접 이제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이 이거를 직접 수업을 하게 될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에요. 지금 순서가 약간 좀 여러분들 순서로 봤을 때는 2학년 학생들은 조금 애매한 순서라서 일단 선생님이 녹음은 하고 있습니다. 녹음은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선생님은 이세규 장전부터는 여러분들하고 직접 보고 수업을 좀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항상 사람이 미래를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좀 녹음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가 이번에 배우게 될 작품은 이생규 장전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로는 페이지 59쪽에 해당이 되고요. 교과서와 학습지를 꼭 같이 놓고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지는 얘기했지만 과목별 게시판에 가면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생규장전 59쪽에 보시면 딱 보시면 알다시피 벌써 그 교과서 그림에 두 남녀가 서로를 지그시 쳐다보고 있는 그림, 교과서에 59쪽에 있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림만 봐도 벌써 여러분들이 이 작품은 뭔가 남녀 간의 애정, 사랑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겠구나 라고 하는 게 그냥 딱 봐도 짐작이 가능할 겁니다. 막 주변에 꽃이 피어 있고 막 그 꽃 사이에 남녀가 서로를 쳐다보는 이 얼굴이 설마 서로를 원수처럼 증오하는 사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잖아요. 두 남녀의 어떤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라고 보는 게 좀 굉장히 타당할 것 같은데 일단 제목이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이생규장 전 이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이라는 말로 끝나는 작품들 굉장히 많죠. 홍길동전, 허생전, 운영전, 최척전 엄청나게 많은 전이로 끝나는 작품들이 있는데 전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한편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통 전이라고 하는 장르는 우리가 고전, 소설 장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이라고 제목이 끝나면 보통 고전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한자 작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한자어의 뜻을 좀 풀이하면 제목의 의미가 쉽게 파악이 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소설의 줄거리도 파악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이생규장전은요. 제목 그대로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생이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어떤 고전소설에서 생이라는 말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생, 이생, 박생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생자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날생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보통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그 선비나 그런 어떤 나이가 좀 어린 양반가의 자제 요런 아이 요런 사람을 부를 때 우리가 어이 김생원, 이생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생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시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선비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아요. 젊은 선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이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규장 전이죠. 저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규장이라는 말이 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규장이라는 말이 뭐냐? 요 장자는 담장자입니다. 담. 우리가 왜 보통 울타리라고 하죠? 집 주변에 보면은 담을 쳐놨지 않습니까? 학교 주변에도 담이 있고요. 그 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규자는 엿볼 규자입니다. 그래서 엿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자어 그대로 풀이하면 담장을 엿보다. 즉 밖에서 보지 말라고 담을 쳐놨는데 그 담 너머에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슬며시 엿보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제목 그대로 풀이하면 이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담장 아내를 엿본 이야기란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생각해봐요. 이생이라는 사람이 담장 아내를 엿봤대요. 그럼 담장 아내를 엿본다는 것은 이 담 안에 무언가 이생으로 하여금 굉장히 보고 싶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이 담장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이생이라는 인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반가의 남성을 가리키는 명칭이라면 자 그렇다면 담장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 젊은 남성을
뭔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리고 보게 만드는 무언가가 그 안에 있었겠죠. 담장 안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여러분들 교과서 59쪽에 보면 한 남성이 한 여성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바꿔 말하면 담장 안에는 누가 있었다? 바로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을 담장 안에 엿본 이생이 그 여인과 뭐하는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이 작품의 전반적인 줄거리는 파악이 되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장르는 현대에만 유행한 장르가 아니라 우리 고전, 옛날 조상님들에게도 굉장히 인기 있는 장르였구나. 담장 아내를 엿봤다니 둘 사이가 어떤 관계였을까? 뭐 이런 궁금증도 막 생겨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또 사랑을 어떻게 했을까? 그죠? 이 둘 사이에 혹시 어떤 사건이 벌어지진 않나? 막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런 궁금증들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이 이생규장전을 읽고 줄거리를 파악하시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면 자연스럽게 내용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 파악이 되는 과정 속에서 현대 우리가 읽고 있는 소설과의 어떤 공통점 또는 차이점 이런 거를 찾아 나가시면 자연스럽게 고전 문학에 대한 공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고전 소설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현대하고는 동떨어진 얘기, 재미없는 얘기, 뭐 항상 똑같은 얘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전 소설을 하기 싫어집니다. 공부는 잘하고 못하고는 선생님은 그런 생각을 해요. 잘하고 못하고는 물론 사람마다 가진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거에 얼마만큼 관심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제일 공부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일단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즉 내가 이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서 자기한테 핑계를 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잘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 처음부터 아예 어렵다고 포기하는 거죠. 아니면 선생님 조금 해봤는데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조금 해봤잖아요. 뭐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그죠? 또는 선생님 자꾸 하고는 있는데 성적이 잘 안 올라가요. 조급한 친구죠.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였으면 세상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왜 생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오랜 시간을 꾸준하게 투자하는 친구가 언젠가 그것이 결과로 보답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 노력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결과를 얻는 친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처음부터 잘하는 친구가 되는 건 아니었었고요. 단기간에 어디서 뭐 고액과외를 받아서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자신에게 맞게끔 먹지 않으면 그리고 먹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결코 자기께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준비를 해나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몇 번씩 강조합니다. 자꾸 이제 공부를 힘들어 하면서 포기하는 친구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에겐 기회와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네,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꾸준하게 덤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이생규장전이라고 하는 고전소설을 지금 배울 건데요. 그럼 이 이생규장전이라는 고전소설이 어떤 작품인지 좀 배경 지식을 알고 가야 여러분들이 조금 이 작품을 배워야 될 필요성 또는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구나 하는 어떤 이해하기 전에 사전 지식 이런 걸 좀 쌓아놓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 작품을 도대체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는가? 그래서 작품을 설정해 놓은 취지, 목적 이걸 한번 간단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작품은요. 죽음을 초월했다는 건 뛰어넘었다는 얘기죠. 죽음을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벗어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을 그린, 자, 일단은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을 그렸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게 맞았네요. 자,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린 건 맞아요. 그리고 고전 작품이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바로 조선시대 초기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한문소설이래요. 한문소설. 자, 즉 한문으로 쓰여진 조선시대 초기에 남녀의 사랑을 그린 작품.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한 거랑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 이거죠. 아직 우리는 내용을 모르니까요. 이 작품의 내용에는 뭐가 나온대요? 죽음을 초월했다는 내용이 나온대요. 그럼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요즘 시대야 여러분들이 워낙 여러분 주변에서 판타지 장르의 작품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고 죽음을 초월하는 건 뭐 그죠? 뭐 도깨비 같은 것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죠? 신화적인 어떤 이런 존재가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막 인공지능 막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막 기계 로봇 이런 기계가 막 나오고 막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막 복제 인간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 사회에는 너무 환상적인 장르가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도 낯설어하거나 대단하다거나 이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아이언맨이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타노스가 나오고 이런 시대입니다. 우주적인 이런 시대인데 그건 여러분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별 이상함을 못 느끼고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조선시대라고 하는 시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교가 굉장히 강조가 된 시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유교라고 하는 장르 그리고 선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지녔던 사고방식 이런 걸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 선비들이 유교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게 뭐냐면요. 우리가 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글자를 쓴다는 거. 그럼 그 당시 선비들에게 글자를 쓴다는 건요. 내가 뭔가 글을 쓴다는 건 진실돼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선비들은요. 거짓된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그 당시 선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봐요. 거짓인 거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소설은 허구적인 속성이 있죠. 거짓된 이야기예요. 소설은 여러분들 소설 잘 생각해보세요. 소설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결국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인데 그 꾸며낸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서 마치 진짜 일어난 이야기처럼 읽히는 거지 원래 소설은 허구적인 속성이 있어요. 거짓된 속성이 있다고요. 그럼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조선시대에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설 안에 진실된 얘기를 써야 되는데 죽음을 초월했다는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럼 죽음을 벗어나는 것은 진실된 얘기인가요? 죽음은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죽음을 극복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철수가 어제 죽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다시 살아났어. 이런 이야기는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에서는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 할지라도 조선시대에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거고 해서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소설에 쓴 거예요. 그 굉장히 이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은 독특한 장르입니다. 독특한 장르예요. 그리고 심지어 조선시대 초기입니다. 조선시대 중기가 넘어가고 후기로 가면서 소설이 굉장히 활성화돼요. 소설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조금 허구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조금씩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하는데 조선 초기만 해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그다지 받아들여지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에는 좀 파격적인 그런 소설이었고요. 바로 이렇게 죽음을 초월했다. 죽음을 초월한 이야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좀 어려운 한자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전기성이라고 부릅니다. 전기성. 여기 나오죠? 전기성. 전기성. 자, 한자어인데요. 전기성은 전해지다. 이 전자는 전해지다고요. 기자는 기이할 기자입니다. 그래서 전기성 또는 뭐 전기적 요소 또는 전기적 속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기라는 말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기는 전해지는 기이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괴상한 이야기, 신이한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 이런 걸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신기한 이야기가 소설 속에 담겨 있다는 이 전기적이라는 말뜻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을 다루고 있는 소설인데 현실을 다루고 있는 현실적인 인간의 생활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현실적인 사건 또는 비현실적인 환상적인 세계를 무대로 하는 또는 현실을 벗어난 초현실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 즉 무언가 현실적이지 않은 비현실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환상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우리가 전기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 또는 전기성을 가진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 이생규 장전은 죽음을 초월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소설. 그래서 우리가 전기소설 이렇게 부릅니다. 전기소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문소설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전기소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서나 이런 거 공부하실 때 혹시나 이생규 장전은 전기소설, 한문소설 이렇게 딱 분류해놨으면 전기소설이 뭐지? 이렇게 이때 선생님이 했던 설명을 좀 떠올리시면서 아 전기라는 말은 하고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면 궁금해하는 친구한테 나중에 학교 나와서 설명해 준다면 여러분도 친구에게 설명해줘서 뿌듯하고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뭔가 알았을 때 그 아는 걸 자꾸 써먹을 기회를 만들어야 그게 내게 됩니다. 자꾸 써먹을 기회를 만들 수 있게. 써먹을 기회를 만들려면 일단 내가 공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이생규 장전이라는 작품은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쓴 작품인데 그 김시습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 금오신화예요. 금오신화. 자, 금오신화인데 자, 이 금오신화라는 제목은요. 이게 금오는 금오산에서 쓴 겁니다. 금오산이라는 산에서 쓴 새로운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 그대로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이야기 형태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선시대 초기 유교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에 이러한 얘기를 썼다는 것은 그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고요. 그걸 금오산에서 쓴 거예요. 금오산에서 쓴 겁니다. 근데 김시습이 이런 얘기를 왜 썼느냐? 김시습이 만약에 평범한 교육을 받은 양반가의 집안 자제였다면 이런 걸 쓸 생각조차 못했겠죠. 생각해봐요. 원래 뭔가 내가 교육받은 틀을 벗어난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은 다 이런 속성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이제 뭐 보수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뭐 이제 아니면은 틀에 박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람은 편안한 걸 추구합니다. 그리고 편안한 걸 추구한다는 것은 내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의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편해요. 편하죠. 그리고 그 당시 양반들은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당연히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김시습은 이런 소설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김시습이 금오신화라는 이 소설을 왜 썼을까? 이런 작품을, 이 소설집을 왜 창작을 했느냐? 김시습의 생활이 파란만장했습니다. 굉장히 파란만장했어요. 뭐 여러분들이 그 59쪽의 교과서에 보시면 거기에 작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김시습에 대해 설명도 되어 있지만 김시습은요 어릴 때 신동이라고 소문났던 아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이 불러다가 어릴 때 칭찬을 막 하면서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내 자식을 도와서 큰 나라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하여라 라고 부탁까지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시습도 열심히 공부한 거죠. 내가 언젠가는 나가서 우리 왕을 막 보필하면서 열심히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봐야지 이렇게 하고 공부했던 친구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세종대왕 다음에 아시잖아요? 그 뒤에 이어서 단종, 그죠? 문종 다음에 단종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단종이 수양대군, 세조죠, 세조. 수양대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거기에서 김시습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공부하던 책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다 불태워버리고요. 그때부터 벼슬자리의 뜻을 상실해버리고 방랑하고 살아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방랑하고 돌아다니면서 방랑자의 생활을 택해서 돌아다니면서 그 방랑하는 과정에서 쓰여진 작품이 이 금오신화예요. 그러니까 이 금오신화는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당시 양반이 지녀야 될 생각하고는 다른 형태의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창의력이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창의력이라고 하는 건 뭔가 우리의 기존에 있는 곳에서 벗어나야지 나올 수 있는 생각이다 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김시습도 본인이 원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양반이라고 하는 편안한 생활, 어떤 틀에 박힌 생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리고 기존의 어떤 왕을 모시고 왕 밑에서 신하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본인이 하지 못하게 된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반감, 그리고 지금 나라가 잘못됐다는 거에 대한 어떤 뭐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원래 옛날 같으면 왕한테 이 나라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김시습은 뭔가 지금 그런 상황이란 얘기를 막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말하고 싶은데 그거를 대놓고 말할 수 없으니까 뭔가 이런 작품에서 그런 것들을 녹여내서 썼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금오신화입니다. 그래서 금오신화라는 책을요. 근데 김시습도 쓰고 나서 알았나 봐요. 이 책은 양반으로서 써야 되는 그런 책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디 퍼져서 널리 읽히고 막 그럴 만한 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금오신화를 이제 이렇게 감춰놨어요. 숨겨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금오신화가 발견됐을 때는 이미 뭐 책도 많이 샀고 막 그래가지고 현재 전해지는 작품은 5편밖에 없습니다. 5편밖에 없어요. 5편. 그래서 금오신화 안에 소설이 5편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뭐 여기 나오는 이생규 장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치유부벽전기, 뭐 남연부주지, 용궁부연로, 뭐 이게 여기 이생규 장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편의 작품이 실려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20편 이상이 실려 있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 5편만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조상님이 남겨놓은 어떤 빼어난 작품을 없어서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시험 볼 때 봐야 되는 작품 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시험에 봐야 되는 작품 수가 줄었습니다. 이게 20편 다 남아 있었다면 제가 얼마나 많은 작품을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참 이게 시험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조상님 작품이 없어진 게 다행스러우냐고 생각하는 이 친구들을 보면서 참 선생님이 좀 안타까웠던 그런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5편의 작품 중에서 굉장히 교과서나 뭐 시중에 어떤 모의고사라든가 참고서라든가 이런데 굉장히 단골로 출제되는 작품이 이 이생규 장전입니다. 이 이생규 장전이 어떤 작품의 완성도나 이런 점에서 다른 작품보다는 좀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받아요. 그래서 이 이생규 장전이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왔어요. 교과서에도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금오신화의 5작품은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를 선생님이 추천해 드리고요. 보는 게 좋아요. 나중에 여러분도 수능을 볼 거기 때문에 수능을 보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5편의 작품은 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바꿔 말하면 5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20개 중에 5개만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5개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봤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왜 보라고 하느냐? 옛날에는 이생규 장전이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너무 많이 나왔거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마 뭐 EBS 기출문제 같은 거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슬슬 금오신화의 다른 작품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 용궁부연록, 남연부주지, 치유부벽전기, 만복사 저포기 뭐 이런 작품들 다른 작품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생규 장전 하나만 봐서는 금오신화를 봤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작품의 길이가 길진 않아요. 5편 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급적이면 5편 다 보기를 추천해 드리는 거고요. 그 중에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수록된 이생규 장전을 볼 겁니다. 자, 이 이생규 장전을 볼 건데요. 자, 그럼 이생이라는 남성이 담장 아내를 엿보고 담 안에 있던 한 여인에게 사랑을 빠지는 건데 그 여인이 누구냐? 바로 최씨입니다. 최씨. 그래서 이생과 최씨 이 두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걸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또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소설이잖아요, 소설. 그럼 우리가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소설에 구성의 3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걸 만들려면 이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소설이라는 것을 만든다.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배웠을 거예요, 아마. 3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소설의 등장, 인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은 누가 나와서 하는 얘기니까 일단 인물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인물이 활동하는 무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 활동하는 무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배경이라고 부릅니다. 아, 뒤에가 안 써지네요. 배경입니다. 자, 근데 이 인물과 배경이 있다. 이걸로 끝일까요? 어떤 시공간적인 배경이 있고 거기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럼 그걸로 끝일까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빠졌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뭐냐? 선생님이 여기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 바로 뭐냐? 이겁니다. 사건이에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사건이.
어떤 사건이 벌어져야 돼요. 사건이.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 굉장히 잘생긴 남자 주인공, 뭐 공유 같은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쁜 여주인공이 나왔습니다. 누구를 예로 들어볼까요? 여주인공, 이쁜 여주인공 누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누가 나오나요? 선생님이 드라마를 잘 안 봐서 요즘에는 어떤 남자 여자 배우가 등장을 잘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배우는 누가 좋을까요? 뭐 어쨌든 있다고 칩시다. 근데 두 남녀가 나와서 호텔에 딱 호텔 라운지에서 두 남녀가 딱 서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얘기했던 인물하고 배경은 나왔죠. 근데 그러고 끝이에요. 그 장면만 계속 보여줘요. 여러분들 TV 드라마에서 두 남녀가 딱 만났어. 근데 그러고 가만히 서 있어. 호텔에서, 라운지에서. 이러고 계속 시간만 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하겠죠.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럴 겁니다. 하나도 재미없을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인물이 나와도 안 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흥미를 자극하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이걸 우리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건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갈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재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뭐냐 하면 두 남녀가 만났어요. 두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해가지고 행복해서 결혼해가지고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이렇게 끝나는 얘기는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전혀 아무런 흥미를 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건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사건이 아니에요. 소설에서 말하는 사건은요. 갈등이 있어야 돼요.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소설입니다. 이게 소설이에요. 갈등이 있어야 돼요. 그럼 바꿔 말하면 여기 사실은 이생규 장전은 이생과 최씨가 만나죠. 그럼 이 두 남녀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좋아한다고 해서 바로 그냥 결혼하고 부부가 돼서 행복하게 잘 살다 끝났다. 이러면 이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두 남녀가 사랑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데 사랑하게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반대해야 됩니다. 반대. 반대가 있어야 돼요. 반대.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과 그 사랑을 반대하는 세력. 이 두 개가 맞서야 돼요. 이 두 개가 맞서야 됩니다. 두 남녀는 제발 우리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이 두 남녀를 둘러싼 주변에서는 싫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비로소 드라마 볼맛이 나고 재미가 있고 어떻게 될 건가 뒤이야기가 기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멋진 두 남녀가 나와도 야 우리 서로 좋다 결혼하자 그래 행복해 끝 이러면 뭐가 재밌냐고요. 두 남녀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누가 나타나서 삼각관계가 되고 내가 저 여자애를 사랑하는데 저 여자애가 알고 봤더니 우리 집에 배다른 형제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와 이거 막장이네 하면서도 그걸 보는 거예요. 왜 이야기가 막장이네라고 하면서도 그 드라마를 볼까? 재밌거든. 그럼 왜 재밌는 걸까? 갈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이생규 장전도요. 소설이에요. 갈등이 있다고요. 그 갈등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과 그 사랑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다시피 사랑을 하는데 결혼 좀 하게 해주세요. 저희 사랑하게 해주세요. 안 돼. 안 돼. 하고 처음에 방해하는 게 누굽니까? 부모가 반대해요. 그리고 홍건적의 난이 일어납니다. 홍건적의 난이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일종의 반란 같은 거죠. 전쟁 같은 거예요. 그런 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남녀는 그냥 멀쩡하게 사랑하기만 해주면 좋겠는데 부모님도 반대하시고 그 다음에 전쟁도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두 남녀의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남녀가 마침내 뭐까지 만나게 되느냐? 죽음까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죽음까지.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죽으면 끝이에요. 두 남녀가 좋아하는데 두 남녀를 방해하는 세력이 막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해하는 세력을 이겨내면서 어떻게든 사랑을 이뤄내보려고 노력하다가 한 명이 죽어. 또는 두 명 다 죽어.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결국 사랑을 못 이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얘네는 아니라고요. 죽음을 극복을 합니다. 그럼 죽음을 극복했다는 얘기는 뭔가 죽어서 다른 세계로 갔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걸 보통 뭐라고 부르느냐? 저승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이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승과 저승, 즉 세계가 몇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지금 두 개로 나눠졌죠. 두 개로 나눠졌죠. 자,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이승과 저승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두 개로 나눠졌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자, 이거를 이원적 세계라고 부릅니다. 이원적 세계. 즉, 두 개로 나눠졌다는 뜻이에요. 두 개로 나눠졌다. 이원적 세계. 두 개로 나눠졌다. 즉, 세계가 두 개로 나눠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이승이고요.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 비현실적인 세계, 저승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이승에 있고 한 명은 저승에 있어요. 그럼 원래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죽은 사람이 그 죽음을 뛰어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사랑을 이루는 얘기. 결국 사랑하게 되는 얘기. 사랑을 하는 얘기.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선시대에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얘기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 소설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다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작품이 갖는 가치가 뛰어난 거예요. 조선시대 초기에, 즉 우리나라 소설의 굉장히 초창기거든요. 아주 초창기예요. 우리나라의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초창기의 소설입니다. 그리고 그때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은 소설을 좋아하는 친구라면, 그리고 소설을 공부할 친구라면 꼭 봐야 되는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오시나 그리고 이생규장전이 대다수의 교과서에 수록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생규장전을 배울 때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되지? 사랑하는 얘기는 현대에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라면 이 작품을 배워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머릿속으로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옛날 사람들의 사랑을 다루는 작품을 배워야 되지? 그것도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을? 도대체 이 작품을 내가 왜 배워야 되는 거야? 하는 생각을 조금만 해본 다음에 그럼 이 작품을 왜 배워야 되는지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 한 다음에 찾아봤더니 이 작품은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힘들었던 그런 시대에 바로 이러한 면모를 보여주던 소설, 전기적 속성을 가지고 있던 소설, 그래서 이 뒤에 이어지는 소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작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이 갖는 가치를 안 다음에 공부하시면 훨씬 더 공부가 목적이 있고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자, 그러면은 이 작품의 첫 번째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이런 죽음을 초월했다는 전기적인 속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한 번쯤 이 작품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에는 이생과 최씨라고 하는 두 남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품의 또 다른 특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여성의 어디 갔나요? 여성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도 또 하나의 큰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유교사회입니다. 유교사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남성 위주의 사회라는 건 뭔가 밖에서 활동하는 것들, 영웅적인 것들, 그 다음에 뭔가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것들, 행위하는 것들, 이건 다 거의 남성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럼 여성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여성은 유교사회에서 대부분 다 약간 수동적인 존재. 그래서 항상 뭔가 남녀 간의 사랑에서도 남성이 뭔가 사랑을 주도하고 여성은 그냥 그런 남성의 뜻에 딸려가는 존재, 끌려가는 존재,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유교사회에서 바라는 여성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뭔가 이런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이런 거잖아요. 여성들은 집안에서 그냥 집안일만 하면 된다 라는 식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조선시대 유교의 사회에서의 어떤 사고방식이었는데, 이 작품은 그런 것도 벗어난다는 거죠. 사랑에서 여성은 수동적인 존재인데 이 작품에 나오는 최씨라고 하는 여성은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시대에는 보기 힘든 여성의 모습이었겠죠. 그런 모습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이 또 배워야 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여성의 모습을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여성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보여준다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작품을 안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배우면서 찾으셔야 돼요. 도대체 이러한 최씨의 모습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지? 이걸 찾는 것도 또 여러분들이 이생규장전을 공부하는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런 것들도 실제로 기출문제 같은 거 찾아보시면 굉장히 자주 나왔어요. 이러이러한 모습은 최씨의 능동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다는 거. 그래서 여기 나오죠. 유교적인 관습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뭔가 약간 자유적인 연애, 즉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 남녀의 사랑을 이뤄내는 모습. 근데 이게 유교 사회에서는 주로 남성이 하고 여성은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 작품은 여성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 그걸 찾으라는 거죠. 그거.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은 또 중요한 특징이 아까도 얘기했죠. 사랑과 그 반대하는 세력이 왔다 갔다 하는, 즉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랑하면 만나야 되겠죠. 근데 반대하면 뭐 하겠어요? 이별하겠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사랑과 그 사랑을 반대하는 세력의 갈등,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구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생규장전은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구조예요. 그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있는데 뭔가 반대하는 세력이 안 돼 하고 이별하게 만들었다가 이별하는 두 남녀가 그 이별하는 상황을 극복하고 또 만났는데 또 이별하는 상황이 또 벌어지고, 이러한 식의 갈등 구조가 나오는 작품이 이 이생규장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남녀의 어떤 만남과 이별을 만드는 외부적인 상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전쟁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홍건적의 난, 이거예요. 이 전쟁.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이러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굉장히 조선시대의 다양한 작품에서 다뤄졌던 내용이에요. 전쟁 때문에 두 남녀가 헤어지고 이런 상황, 그리워하고 하는 이런 작품은요, 조선시대 소설에 굉장히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고전 작품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건데, 전쟁 때문에 남녀가 헤어지는 작품들 꽤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요, 최척전이라는 작품을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면은 교과서 66쪽에 문학활동, 학습활동이 있거든요. 거기에 최척전의 간단한 줄거리가 실려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아, 이 작품도 전쟁 때문에 남녀가 헤어지는 작품이구나 라고 하는 걸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작품도 연결돼서 한번 같이 보는 활동까지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생규장전에서 어떤 걸 할 건지 하는 것들을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좀 작품에서 어떤 걸 해야 되고 내가 이 작품을 왜 배워야 되는지 이런 게 좀 감이 잡히시나요? 그런 게 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작품을 공부할 때 도대체 학습 목표는 뭐냐? 단순히 작품 내용 이해하는 걸로 끝이냐? 아니죠. 아닙니다. 일단은 이 작품을 쓴 작가 김시습과 연결져서 작품을 감상해 보는 거. 그 김시습의 입장에서 김시습이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쓴 이 작품은 도대체 김시습의 삶과 연관시켜 본다면 어떤 의미를 갖는 작품일까?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이 쓰여진 사회문화적 배경과 함께 연관져서 작품을 감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즉, 이 작품이 쓰여진 시에는 조선시대고 조선시대에는 유교사회인데 그런 것들이 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으며 이 작품은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가 하는 걸 파악해보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말인데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상호 텍스트성. 자, 텍스트라는 게 뭐냐면요. 텍스트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어떤 인공적인 작품들, 이걸 다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호 텍스트라고 하는 건 서로 간에 텍스트 서로 간에 어떤 통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생규장전을 공부하면 그냥 이생규장전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작품하고 연결져서 읽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이 작품은 다 읽고 난 다음에 아까 학습활동에서 최척전이랑 연결져서 감상해보는 걸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척전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비슷한 내용을 또 다루고 있는 남녀간의 사랑이나 또는 전쟁 때문에 이별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작품들이 있다면 그때 또 이 작품을 떠올리면서 같이 연결져서 감상하는 능력이 여러분한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생규장전하고 여러분이 최척전을 배웠다고 설마 시험 문제에서 이생규장전하고 최척전만 딱 나올까요? 내신은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모의고사는 다른 작품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작품이 나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어떤 공통된 속성이 있는 걸로 묶어서 시험 문제를 내겠죠. 전혀 생뚱맞은 작품을 서로 연결져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생규장전이 나오면 이생규장전과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공통점이 있는 다른 작품을 가져다가 문제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생규장전의 장전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나중에 어떤 작품이 나온다 할지라도 아, 이생규장전에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 작품에 그런 점이 공통적이네 라고 하는 걸 비교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네, 그겁니다. 공부하는 목적은 이런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공부하면 그걸로 인해서 그 뒤에 한참 뒤에 내가 배운 게 축적이 돼서 쌓여서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한 친구는 새로운 걸 던져도 금방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넓어서. 공부를 깊게 넓게 하세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생규장전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생규장전 이제 여러분 교과서 60쪽을 넘겨보시면요. 60쪽 넘겨보시면 자, 이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작품 전체가 다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는요. 작품의 중간 이유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위기, 절정, 결말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보통 우리가 소설 하면은 발단, 사건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전개, 사건이 계속 이어집니다. 전개돼요. 그러다가 위기, 굉장히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절정, 그 갈등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결말이 나오죠. 그 갈등이 해소되는 이런 단계로 나가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위기, 절정, 결말 이 부분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발단하고 전개 부분은 교과서에 안 나와 있고요. 대신에 앞부분 줄거리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볼게요. 앞부분 줄거리. 개성에 사는 이생은 개성 나왔습니다. 개성. 자, 배경이 그래서 이제 이 개성이라고 하는 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은 이제 이게 공간적인 배경이 되겠죠.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됩니다.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인데, 자, 개성에 살고 있던 이생은 어느 봄날, 자, 봄이라고 하는 계절, 또 이게 시간적 배경이 되겠죠. 이 봄날 시간적 배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봄이라는 계절 지금 뭐 여러분도 창밖에 보시면 알겠지만 마음이 막 싱숭생숭해지면서 그냥 집안에 있기 싫고 막 밖에 뛰쳐나가고 싶고 막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막 수다 떨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막 사랑에 빠지고 싶고 한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런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생이 봄날 밖에 나갔다가 우연히 담 너머에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누구겠습니까? 최씨죠. 최씨와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리고 담 너머로 봤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작품의 제목이 뭐겠어요? 규장전입니다. 이생이 담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봤다. 그래서 이생 규장전이에요. 자, 그리고 최씨에게 사랑에 빠지는데, 자, 최씨는 그냥 가만히 집안에 있은 죄밖에 없죠. 뭐 죄는 아니지만 가만히 집안에 있었을 뿐인데 밖에서 본 남성이 좋아한다고 딸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최 씨는 과연 그러면 그 이생을 좋아했을까?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이런가 봐요. 최 씨도 역시 이생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드라마 같은데 봐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두 남녀는 사랑에 그렇게 탁탁 빠질까? 그죠? 현실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죠. 현실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건 아주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현실에서 막 짝사랑도 많고 상사병도 많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소설 같은 거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렇게 사랑이 탁탁 이루어지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왜 이렇게 내 사랑은 힘든 걸까? 막 이런 고민들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참 많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간에 최 씨와 이생이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아요. 이게 이제 편지가 이제 두 남녀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수단이 되겠죠. 자, 그래서 편지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야, 나도 좋아, 너도 나 좋아. 이게 그러니 막 이제 확인했어. 우리 그럼 서로 같이 살고 싶다. 사랑해. 우리 사랑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둘은 사랑하는 사이가 됐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사랑하는 사이가 됐는데 그래서 그 사랑이 그냥 이루어지고 끝나면 이건 이야기가 될 수 없다. 스토리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두 남녀의 관계를 눈치챘습니다. 누가? 이생의 아버지가 눈치를 챘습니다. 근데 이 이생의 아버지는 결코 두 남녀의 사랑을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면서 이생을 지방으로 보내버립니다. 지방으로 보내버려요. 공부도 안 하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연애질? 너 지방으로 가. 이런 겁니다. 자, 지방으로 가.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별이 닥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라면 두 남녀가 사랑하면 부모님이 이제 그 사랑을 하는 마음을 존중해주고, 그래 그렇다면 둘이 같이 한번 잘 사귀어봐라, 또는 그래 둘이 그렇게 좋아한다면 결혼하도록 해라, 이렇게 허락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안 돼 하고 반대하고 너 허락 못해 하면은 끝입니다.
이 당시는 가장의 말이, 남성인 가장의 말, 집안의 가장 대표하는 그 남성인 아버지죠. 여기서는 아버지의 말이라면 그건 꼭 법이에요. 법입니다. 무조건 따라야 돼요. 이게 바로 그 당시 사회제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 봉건적이라고 합니다. 봉건적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는 요즘에 우리가 요즘 시대를 뭐 근대, 현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근대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좀 예전에, 좀 쉽게 말하면 옛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우리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 이전의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봉건적이에요. 가부장적이라는 말이죠, 여기서는. 자,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생은 아버지의 말을 그냥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 시대가 그랬어요. 시대 상황이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말이라면 그 법이고, 아버지가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결혼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최 씨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방으로 날아가 버렸네요. 못 만나네요. 결혼 못하네요. 상사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최 씨 부모가 깜짝 놀라겠죠. 아니 너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 그래서 사연을 들게 됩니다. 너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니. 그죠? 딸이 너무나 원합니다. 제발 저 이생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이 최 씨의 부모가 이생의 부모를 설득을 합니다. 아, 제 딸이 그쪽 집안 자제를 남성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제발 허락 좀 해주시죠. 저희 딸 뭐 곱게 키운 자식입니다. 서로 같이 잘 살게 하죠. 자, 이렇게 설득을 해서 결국 설득이 통합니다. 결국 설득이 통해요. 자, 이 설득이 통해서 결국 이생하고 최 씨가 뭐 하게 됩니까? 혼례를 올립니다. 결혼하게 돼요.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첫 번째 만났다가 이별했다가 다시 뭐 합니까? 만나게 됐죠. 자, 이렇게 아까 위에 나왔던 것처럼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구조가 이 작품의 굉장히 중요한 구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 작품의 사건이에요. 만남과 이별이 반복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별의 위기였던 부모의 반대, 이거는 어떻게든 설득해가지고 이겨냈어요. 설득이 되니까 이겨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겨우 앞부분 줄거리에 해당된다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혼례 오리고 앞으로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끝이겠지만 이건 겨우 앞부분 줄거리니까 이 뒤에 이제 이거보다 더 큰 이별의 시련이 닥쳐오게 되는 거죠. 그 이별의 시련이 뭘까? 이거는 다음 시간부터 선생님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과제죠.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되느냐? 교과서에 나오는 60쪽부터 그 다음에 많이 되진 않습니다. 교과서에 64쪽까지 이 소설 있죠? 이 소설 내용을 꼭 읽고 나서 다음 시간 수업을 들어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읽었다는 가정하에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 스토리 안에서 선생님이 설명해야 될 것들을 좀 설명하는 위주로 갈 거니까 여러분이 내용을 알고 있는 채로 선생님 설명을 들어야 무슨 말인지가 바로바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미리 읽고 수업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